추위와 영양실조 그리고 전염병으로 자다가 얼어 죽는 죽음의 행군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도 창궐했는데요. 전염병으로 죽은 전후에 옷을 벗깁니다. 너무나 추우니까 그 옷을 자기가 또 입습니다. 그러면 그 전염병으로 그 병사는 또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죽음의 행군은 시작되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에 도달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모스크바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모스크바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의 대화재는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총 5시간에 걸쳐서 불이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이 프랑스 군대들은 불 끄기가 바빴다는 거죠. 그 당시 모스크바에 있는 주택들은 거의 대부분 목조 주택이었거든요. 그 목조 주택이 다 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일 동안에. 여기에 이 나폴레옹이 한 부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 대지 위 그리고 불의 하늘 아래 불의 두 벽 사이를 걸었다. 불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화재는 어떻게 났을까요? 당시 모스크바 총독인 로스토프 친 백작의 고위 방화일 것이다 라는 게 유력한 학설입니다. 러시아는 불을 지름으로써 러시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쿠투조프 사령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스크바 외곽에서 참모들과 전략 전술을 짜고 있었는데요. 그의 전략 전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였습니다. 프랑스군을 굶겨 죽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군의 수중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도록 후퇴를 거듭하면서 식량과 가옥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전술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전술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죠. 고구려의 청야 전술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러시아판 청야 전술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치고 빠지는 전법까지. 지치고 지친 프랑스 대군한테 이것만큼 더 힘든 전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나폴레옹의 모스크바에서 35일간의 체류 기간을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모스크바에서 왜 나폴레옹은 35일 동안 근 한 달이 넘도록 이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을까요? 나폴레옹의 오판이었죠.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를 점령한 후에 알렉산드로 1세가 화평을 청해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힘의 우위에서 협상을 한다면 이 협상은 성공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알렉산드로 1세는 나폴레옹과 화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도망가서 강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퇴각밖에 없습니다. 철군을 시켜야 되겠죠. 어떤 학자들 또는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서 일주일만 먼저 철군을 시켰어도 몇만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참모들이 빨리 퇴각해야 된다고 수없이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집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알렉산드로 1세가 화평을 청해 올 것이다 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퇴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월 19일 나폴레옹군 10만 명은 모스크바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남아있던 후위 부대가 퇴각을 개시했죠. 그런데 여러분, 진군로와 태광로가 그려진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주황색 부분이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로 진군했을 때의 진군로거든요. 근데 파란색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모스크바에서 퇴각할 때는 왔을 때하고 다른 길, 새로운 길로 갔죠. 그런데 다시 원래 왔던 길과 합쳐집니다. 이걸 군사 전문가들은 가장 큰 또 하나의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진군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그 진군로에 수많은 마을이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에 의해서 청야 전술에 인해 가지고 또 식량과 수많은 논밭이 다 불타버리고 없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약탈할 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다는 거죠. 1위로 태강로를 정했다는 게 나폴레옹의 또 하나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로 왔으면 계속 새로운 길로 갔었으면 됐는데 여기에서 러시아군을 만났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원래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는
겨울이 왔겠죠.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군인 약 10만 명 중에 이제는 4만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쿠투조프 사령관, 추격자가 되겠죠. 이 추격자 쿠투조프한테는 빅 픽처가 있었습니다. 베리지나 강에서 프랑스 대군을 완전히 몰살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베리지나 강 전투입니다. 베리지나 강을 프랑스 군이 도달한다 그러면 이 강을 건너야 되겠죠. 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다리가 필요하겠죠. 쿠투조프 사령관은 그 다리를 폭파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프랑스 대군을 포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쿠투조프 사령관은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 군대에는 이런 전투 공병이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물속에서 부교를 건설하는 프랑스군.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하 30도예요. 그 강물 속은 더 차갑겠죠. 얼음 조각이 막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얼음 조각에 허리가 잘려가는 전투 공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 물살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병사들도 많았겠죠. 당시 살아남은 전투 공병이 얼마 있지 않았습니다. 4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42명밖에 되지 않는 전투 공병이 이 부교 2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면 부교를 건설할 때 쿠투조프 사령관과 러시아 대군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쿠투조프 부대를 유인하는 프랑스의 다른 병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 쿠투조프 장군이 이끄는 러시아군을 붙들어 놓는 동안 이 42명 전투 공병들이 부교 2개를 건설했다는 거죠. 이 부교 위를 건너가고 있는 4만 명의 나폴레옹 대군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거, 그 42명의 전투 공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탈진을 해서 도무지 건너갈 힘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군이 다가와도 어떤 저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투 공병을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에블레 장군입니다. 이 에블레 장군의 지휘하에 그 전투 공병들은 전장에서 프랑스 군대를 위해서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프랑스 군에서는 이 전투 공병을 잊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전투 공병의 지금 모습인데요. 이 프랑스 베르지나 전투의 숨은 영웅 전투 공병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이 전투 공병들은 프랑스 군대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존재들입니다. 전투 공병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도끼 있죠? 그리고 긴 가죽 장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앞치마. 이게 바로 프랑스 전투 공병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에는 쿠투조프 장군 말고도 또 한 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제너럴 윈터, 바로 러시아의 동장군이죠. 시간은 점점 12월 달로 다가왔죠. 겨울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당시 12월 6일 날의 기온이 영하 38도입니다, 여러분. 영하 38도. 퇴각하는 프랑스 대군 머리 위로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마치 죽을 때 입는 수의를 입은 모양처럼 프랑스 대군들의 옷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웠을까요? 추위하고 스트레스하고 피로가 합쳐졌을 경우에 어떤 연구에 따르면 물질 대사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하루 500칼로리를 섭취해도 극히 일부만 흡수된다고 합니다. 500칼로리를 섭취해도 아사자가 속출하겠죠. 당시 프랑스 기병대가 말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말이 더 많이 먹습니다. 겨울에 초원이 있어야지 풀을 먹이거나 아니면 곡류를 먹여야 될 건데 군인이 먹을 식량도 없는데 어떻게 말한테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수도 없이 죽어갔거든요. 말이 죽었을 때 프랑스 군인들은 제일 좋아했습니다. 말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먹을 수가 있었고요. 피를 모아가지고 익혀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전우가 빵을 먹고 있을 때 그 빵을 뺏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아주 끔찍한 일도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배고픔에 전우도 없다는 거죠. 추위와 영양실조 그리고 전염병으로 자다가 얼어 죽는 죽음의 행군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도 창궐했는데요. 전염병으로 죽은 전우의 옷을 벗깁니다. 너무나 추우니까 그 옷을 자기가 또 입습니다. 그러면 그 전염병으로 그 병사는 또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2002년에 나폴레옹 군사 3,000여 명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진짜 있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그리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 나폴레옹 군대한테 가장 끔찍한 사람들은 바로 이 코사크 기병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코사크 기병대한테 프랑스 군의 저승사자라고 타이틀을 붙여보았는데요. 정말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코사크 기병대는 러시아 남부 쪽에서 러시아로부터 자치권을 얻으면서 러시아가 다른 외부와 전쟁을 할 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원위의 전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죠. 이 코사크 기병대 수만 명이 퇴각하는 프랑스 군대에 달려들어가지고요. 마치 사냥하듯이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정말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들에 의해서. 그래서 6개월 전 강을 건넌 60만 명 중에 3만 명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나폴레옹에게 치명타를 날린 최악의 패배가 러시아 원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최악의 패배 러시아 원정에서도 나폴레옹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켰던 두 명의 명장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외젠 드 보아르네라는, 보통 외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외젠은 나폴레옹의 의붓아들이 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첫째 부인한테 자녀가 2명이 있었거든요. 첫째 부인 조세핀이 2명의 자녀를 데리고 나폴레옹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는 아니지만 굉장히 자기 친아들처럼 이 외젠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외젠 또한 양아버지 나폴레옹을 자기 친아버지 이상 따르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원정을 나폴레옹이 갔을 때 자기 친어머니 조세핀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때 외젠이 어머니 조세핀에게 몰래 편지를 써서 바람 피우는 것을 멈추라고 어머니한테 간곡하게 부탁할 정도로 외젠은 나폴레옹을 따르고 또 따랐다고 얘기를 하죠. 이 러시아 원정 때 역시 외젠은 나폴레옹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외젠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명장입니다. 미셸 네 장군이라고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장군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러시아 땅을 떠난 프랑스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 대군이 움직일 때 생명을 유지하는데 선두에 서는 게 유리할까요? 후위에 서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선두에 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약탈품을 가졌을 때 빨리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후위에 따라오는 병사들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겠죠. 그 후위를 든든하게 맡았던 인물이 미셸 네 장군입니다. 미셸 네 장군은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저는 끝까지 후위를 맡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폴레옹이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평가했던 인물이 바로 미셸 네 장군입니다. 나폴레옹이 나중에 엘바섬을 탈출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을 때까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걸을 때 미셸 네 장군도 나폴레옹과 함께했습니다. 미셸 네 장군도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미셸 네 장군은 자신을 사격하려는 프랑스 군대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명령을 내린다, 병사들이요. 내 심장을 향해 발사. 그는 끝까지 프랑스 대군의 사령관이고 원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의 몰락입니다.